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 국제부 장을 맡고 있는 길윤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강의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그 강의의 주제는 뭐 소개를 해줬듯이 이제 대만 사태입니다. 대만 사태. 얼마 전 지난달 2월 24일이었죠. 2월 24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나토의 무리한 동진이 뭐 러시아의 이런 반발을 불러와서 뭐 전쟁을 했다는 뭐 얘기도 있고, 뭐 등등 뭐 여러 뭐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서 뭐 러시아의 어떤 이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이렇게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침략을 불러왔다 뭐 이렇게 보는 것도 있고, 그거는 각자 뭐 입장이 있는 문제인데, 결국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유럽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 동아시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의 즉 요새 뭐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이제 그 가장 큰 문제가 그러면 뭐냐? 그럼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뭐 이런 갈등의 가장 뭐 위험지대라고 하면은 동아시아에서는 지금 대만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일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제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쨌든 간에 이제 첫 장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세계가 그동안 옛날 냉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에서 이제 신냉전 시대로 이제 접어들었다고 옛날에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뭐 신냉전이 시작이 된 거냐 어쨌든 거냐 가지고 그동안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전에는 옛날 냉전은 그 자본주의 체제랑 경제주의 공사주의 체제가 이제 대립하던 시대니까 이제 상호 의존성이 거의 없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신냉전이라고 하지만 이게 자본주의 체제에다 얽혀 있고 상호 의존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옛날 같은 그런 대립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전이랑은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갈등의 축이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면은 미국이 옛날보다 이제 쇠퇴를 하고 있고 이제 중국이 부상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신냉전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겠죠. 예.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됐다. 그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아시아에서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고, 그동안 많이 이건 제가 신문에서 썼던 그래픽인데요. 만약 신냉전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두 군데다, 하나는 유럽이고 하나는 동아시아라고 한다면은 그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그 동아시아에서는 이게 대만입니다. 이 대만 문제를 이제 우리가 우크라이나에서 이미 전쟁이 났고, 그럼 대만 문제에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제 중국이 이제 부상하면서 이 대만 사태에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두 개의 전선에서 이제 맞서고 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와 맞서고 있고, 하나는 대만 해협을 사이에 두고 이제 중국에 맞서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두 개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요거는 며칠 전에 이혼계좌의 신문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한 발 더 나가서 무슨 두 개의 전선이냐, 이거 보면 이게 잘 안 보이긴 하는데요. 지금 북한도 있고, 북한도 요새 ICBM이랑 핵실험을 그동안 한동안 2018년 4월 이후에 안 한다고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는데, 지금 방침을 바꿔가지고 다시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란 핵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전선이 아니고 네 개의 전선에 미국이 지금 맞서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게 복잡한 신냉전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주전선은 러시아도 있지만, 결국 지금의 신냉전의 가장 대표적인 양상이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고, 그 전략 경쟁 속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으로 떠오르는 게 지금의 대만입니다.
대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동아시아에서 이제 미국의 주요 동맹이 이제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로 얘기할 때 일본을 뭐 인도 태평양 지역의 뭐 평화 번영의 그 코너스톤 초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한국은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핵심축.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가 있는 거죠. 이런 나라들이랑 이제 뭐 중국의 부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려고 하는데, 일본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 한국한테 요구하는 게 있고, 뭐 오스트레일리아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한테도 이제 미중 갈등의 어떤 전략 경쟁 속에서 그 한국이 어떻게 나가는 침로를 결정한다고 봤을 때 결국 일본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주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근데 그 대만 문제가 왜 중요한지를 좀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몇 가지 그동안에 이제 이게 동아시아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나 변화들을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잠깐만요. 예, 그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개념을 말고 약간 시간을 우리가 처음으로 좀 돌려볼게요. 1950년대 이제 냉전이 처음 시작하려는 시기로 이제 돌이켜 보면은 대만과 한반도는 냉전 이후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이 극동 지역이나 동아시아에서 무슨 갈등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라고 본다면은 대만 아니면은 그 한반도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한국 전쟁이 1950년도 6월 15일에 한국 전쟁이 났잖아요. 6월 25일에. 그 전에 왜 이 전쟁이 발생했냐라고 또 따져보면은 우리가 에치슨 라인이라는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에치슨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50년 1월에 그때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1월 12일에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을 하면서 그 미국이 지키는 극동 방위선 이 있고, 그게 어디라고 얘기하냐면은 알루산 열도라고 있죠. 알루산 열도에서 쭉 내려와서 일본, 오키나와 그리고 필리핀까지 가는 요 선을 우리가 미국이 방어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 어디가 빠졌죠? 이제 한반도가 빠지고 또 대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치슨 선언을 보면서 그 두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막 설렜겠죠. 그 한 사람이 설렌 사람이 아마 김일성이 굉장히 설렜을 것이고, 또 마오쩌둥이 굉장히 마음이 설렜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냉전이 끝나고 한반도가 이제 분단이 돼서 당연히 이제 그 남북이 이게 나라를 다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오쩌둥도 국共내전에서 어떤 성공을 해서 국민당을 이제 대만으로 이제 몰아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제 그 국가를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이제 통일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이 과연 어디까지 이제 개입을 할 거냐, 만약에 통일 전쟁을 일어났을 때 개입을 할 거냐라는 문제를 했는데, 에치슨이라는 사람이 자기네들이 방어하는 선에서 한국도 빠져 있고 대만도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 이제 시작되는 거 가지고 이제 이제 굉장히 이제 가슴이 설레면서 이거 무력을 이제로 통해서 이제 통일을 시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두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디서 먼저 전쟁이 시작되는지를 판단하는 건 사실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이 둘 중에서 이제 김일성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런 내용이 이게 책을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선지화라는 선생님이 화동사범대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최후의 천조라는 이런 책을 하나 쓰십니다. 이런 책을 보면은 당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과 중국과의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를 잘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튼 그 마오쩌둥 입장에서는 내가 먼저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데 김일성이 먼저 1950년 4월 달에 그 스탈린을 만나고 5월 달에 이제 마오쩌둥을 만나러 옵니다. 젊은 사람이 막 마오쩌둥 가가지고 딱 와가지고 우리가 나라를 남북을 통일하려고 그러니까 중국이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스탈린 동지도 동의를 했다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마오쩌둥이 갑자기 30대 후반대 애가 껄렁껄렁 오더니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있어봐. 이게 뭐지? 뭔 얘기야? 그래서 회담을 멈추고 스탈린한테 물어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런 일이 있었다.
도와주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탈린이, 그러니까 마오쩌둥 입장에서 보면 나도 저 대만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조민회가 와가지고 그래서 스탈린이 그랬다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만약에 미국이 참전을 하면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참전하니까 도와주게 되는 거죠. 아니 뭐 그런 뭐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 냉전 시기에 그 대만과 한반도의 안보가 어떻게 보면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끝납니다. 전쟁이 굉장히 뭐 한국에서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굉장히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고 뭐 그래서 이제 그 한미 간에도 이제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게 만들어지고요. 그 대만이랑도 이제 상호 방위 조약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아니면 대만이잖아요. 그래 여기서 뭐가 문제가 발생하면은 근데 한국에서 먼저 났으니까 이제 대만도 이제 위험하다는 생각에 미국이 에치슨 선언에서 얘기했던 그 선을 바꿔 긋는 거죠. 이제 한반도와 그 대만까지 포함하게 이제 선을 바꿔 긋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954년에 여기 보면은 54년에 이렇게 그 상위방위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렇게 쭉쭉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가다가 나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굉장히 충격적인 데탕트라는 게 변화가 일어나죠. 닉슨이 당시 왜 중국을 방문했냐? 결국 뭐 세계라는 거를 전후 세계 질서를 삼국지라고 표현하면은 중국과 소련과 그 미국과의 관계인데 결국 미국이 그 소련과의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이제 냉전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기반이 마련이 되는데 닉슨이 방중을 하면서 중국이랑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대만이랑 중국은 하나다. 예, 우리는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존중해줘라. 이게 없으면 이제 중국이랑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1954년에 있었던 미국이랑 화는 이게 중화민국의 화입니다. 이 상해방위조약 5조를 없애고 이 상해방위조약을 폐기를 하고 그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를 이제 만듭니다. 가장 차이가 뭐냐면은 앞에 거는 서로 이제 지켜준다는 그 방위조약인 거죠. 이제 뒤에 거는 표현이 이상해요. 근데 앞에 거를 좀 표현을 조금 읽어보면은 어쨌든 간에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 공격은 이 발생하면은 서로 이제 돕는다. 서로 함께 대처를 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대만이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방어를 한다는 의무를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런 조약은 이제 중국이 납득하지 않으니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거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이거를 폐기를 하고요. 이제 거기 내용을 보면은 무기를 제공한다라는 정도가 내용이 있고 어쨌든 간에 그게 대만의 안정이 미국의 관심사라는 얘기가 있긴 한데 방위 의미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과연 대만이 공격할 때 만약 한국이 공격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조약상의 의무가 있는데 대만한테는 그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중국이 뭐 약할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중국이 점점 강해지면서 2005년도에 어떤 법을 만드냐면요. 중국의 반국가 분열법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반국가 분열법의 8조를 보면은 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대만 분열 세력이 어떤 명목이나 어떤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하려고 하면은 중국이 비평화적 방식과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서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틀리면은 중국이 무력을 통해서 대만을 통일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조항을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무역이 아니라 무력이. 네, 무역,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무역을 사용해서 통일하면 좋은 거죠, 네. 하여튼 무력을 해서 이제 이런 여지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됩니다. 네. 2005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중국이 여전히 미국한테 이제 눌려 있는 상태였는데요. 근데 시간이 이제 조금 변하면서 중국의 부상이
굉장히 이제 우리 눈에 가시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저는 보통 201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2012년, 2013년이 되면은 그때 시진핑이 이제 중국 국가주석이 됩니다. 처음에 그때 오바마랑 만나는 거예요. 오바마랑 만나가지고 미국에 가서 어떤 굉장히 리조트 이름 까먹었는데 거기를 가가지고 신형 대국 관계라는 얘기를 합니다. 뉴 타입 오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바마한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너도 대국이고 나도 대국인데 우리가 서로 대국 간에 어울리는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태평양은 두 개의 대국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의 또 핵심적 이익을 이제 뭐 보장해주고 뭐 이런 얘기죠. 태평양이 두 개의 대국이 들어갈 만큼 크다는 거는, 야, 서태평양 이쪽 동네는 내가 하고 미국은 저쪽에 하와이 동태평양으로 가면 되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도 거기 간섭 안 할 테니까 이쪽 동네 하는 거는 나를 간섭하지 마. 나의 핵심적인 이익인 대만과 뭐 홍콩이나 이런 거 하지 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죠. 미국이 오바마가 그 얘기를 듣고 뭔가 좋은 얘기인지 알고 들어갔다가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패권에 도전을 하는 거고 그 도전을 인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 뭐지 이 새끼들 하면서 시작이 된 게 이제 뭐 물론 그 전부터 시작됐지만 피벗 투 아시아라고 해서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미국이 이제 경제도 뭐 안 좋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혼자 옛날에는 미국 혼자 혼내줬는데 이제는 좀 미국이 좀 빡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보자. 서유럽에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영국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보면 나토라는 집단 안보 체제가 있는데 이 동아시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별 동맹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본을 택해서 미일 동맹을 이제 강화하는 그 조처를 2015년부터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도쿄의 특파원으로 있을 때 얘기인데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행사한다 그런 얘기 뭐 들어보셨죠?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건데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이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의 해석 변경하라고 법률도 개정하고 그래서 미일 동맹을 엄청나게 강화하는 작업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한테도 그런 여파가 와서 결국 중요한 게 동아시아에서 힘을 합치려면은 제일 큰 형님이 미국이 계시고 이제 중간형 일본이 있고 둘째 한국이 있는데 야 형들 크로스 하는데 너도 와야지 이렇게 같이 크로스 해가지고 얘기했던 게 이른바 한미 삼각 협력의 강화라는 거고 지소미아라든지 그런 군사 협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있었던 건 뭐죠? 이제 한일이 협력을 하려고 하면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장애물이 있잖아요. 우리 사이에서는 역사 문제라는 장애물이 있으니까 일본의 계산에서는 2015년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를 통해서 이 역사적인 장애물을 덜어내고 그 힘으로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처들을 했고 그런 게 뭐 지소미아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가 이제 점점 나중에 또 트럼프 행정부로 오게 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중국에 대한 인식을 더 바꿔가지고 이제 얘가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의 이제 협력국이 아니고 미국의 경쟁자다. 뭐 이런 표현도 이제 사용하게 되고 벌써 2020년인가요? 2020년이죠. 그때 7월에 있었던 폼페이오 장관이 닉슨 도서관에서 이제 연설을 굉장히 강력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닉슨 도서관에서 했던 연설은 닉슨이 결국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 대한 관여 정책을 펴서 중국이 이제 미중 관계를 개선하면서 중국이 이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 기틀을 마련해 준 거잖아요. WTO도 가입을 시키고 닉슨 도서관에 가서 중국이랑은 안 된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기억에 남았던 표현이 그때 썼던 표현이 중국을 trust, but verify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믿지만 그래도 어쨌든 검증을 하자라고 얘기해서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뭐냐면 distrust and verify 그러니까 못 믿어 그리고 또 검증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국에 대한 그런 태도를 이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예, 됐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예. 다시 또 넘어갈게요. 예. 또 슬라이드를 또 보면은 이제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뭐 기우가 아니고요. 사실상 그 중국이 사실상 대만을 향해서 군사적인 압력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죠. 이게 보면은 요 그래픽이 뭐냐면요. 대만 이제 국방부에 들어가면은 이게 대만의 이제 그 방공식별구역입니다. 여기서 요 움직임이 뭐냐면은 중국의 어떤 방공식별구역이 뭔지 네네 방공식별구역이 뭐냐면요. 이제 이게 어느 나라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있는데 비행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죠? 배를 타고 온다거나 막 걸어오면은 저쪽에서 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야, 너 오지 마.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비행기는 거의 뭐 몇 분 만에 그냥 뭐 몇백 킬로를 막 넘어오니까 그럴 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비행기가 어떤 영공을 넘어서 이제 약간 그거는 뭐 물론 공획이긴 합니다. 어떤 식별구역을 설정을 해놔가지고 거기로 이제 누가 침입을 한다. 그러면 우리 비행기가 맞대응을 합니다. 그 스크램블이라고 하는데 중국기가 뭐 어디서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갑자기 뭐 영공에 와가지고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응하기 위해서 무조건 이제 대만 항공기가 뭐 이렇게 전투기가 이제 떠서 이제 대응 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방공식별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밥 먹듯이 이렇게 계속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넘어올 때마다 이게 비행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그 기체의 이름입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또 한 바퀴로 돌 때도 있고 이럴 때 폭격기가 오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굳이 넘어오느냐? 굉장히 그거는 뭐 대만에 대한 어떤 그 군사적인 압박을 강화를 하는 거죠. 어쩌다 한번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중국과 미중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때마다 그리고 대만에서 어떤 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뭐 이런 거를 막 합니다. 제가 아까 이게 신문에서 만들어놨던 건데 계속 막 제가 며칠에 몇 번, 며칠에 몇 기, 이게 제가 써놨죠. 이게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상 현실적으로 그 대만에 대한 중국의 그 군사적인 압박이 커지고 있고 결정적으로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게 뭐냐면은요. 작년 3월에 이 사람이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관입니다. 여기 보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해군 제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필립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현역 미국 현지 사령관이 중국이 6년 이내에 대만을 공격할 수 있다. 지금의 이렇게 하는 태도라든지 대만 중국의 어떤 군의 어떤 모습이나 어떤 역량을 강화되는 거를 보면은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6년 이내에. 그럼 만약에 대만이 공격을 당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격을 당한다. 러시아에. 지금 약간 간단치 않은 상황이죠. 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고 있지만 지금 푸틴이 이기면은 전후 이제 유럽에 있었던 뭐랄까요. 지난 70년 동안 있었던 유럽 판도가 이제 바뀌게 되고 굉장히 지금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독일이 그동안에는 전후에 우리는 나쁜 짓을 한번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군사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독일도 지금 뭐 방위비를 뭐 2%로 올린다고 하고 스웨덴이나 뭐 이런 핀란드 같은 나라들은 중립인 국가들입니다. 이런 국가들도 이제 나토에 가입을 한다고 그러고 굉장히 지금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중국이 정말로 이런 모험적인 행동을 벌인다면 그리고 미국이 이걸 이겨내지 못한다면은 미국의 어떤 서태평양의 지역의 어떤 패권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일본과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정말로 미국이 하와이나 동태평양으로 이제 철수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한국이 지난 70년 동안 전후 번영을 이룬 게 뭐냐, 결국에 미국의 헤게모니 속에서 우리가 지금의 발전을 이뤘고 우리처럼 좀 잘 사는 나라가 되면 이게 현상 변경이라는 게 굉장히 큰 리스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그래도 중국 때문에 신경 쓰여 줬겠는데 미국과 일본이 이제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이 인터뷰가 있은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니혼게이자의 신문 기자랑 인터뷰를 해서 당신은 왜 하필이면 6년이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올해 가을에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에 중국 최고 지도부는 5년 2번 해서 투텀으로 10년까지 했는데 올해 가을 당대회에서 아마 3년이면 할 거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 중국의 어떤
그 역량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 2027년이면은 사연임을 해야 될 때다. 그 전에 어떤 그런 군사적인 모험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통치의 정당성을 확인할 거라고 이제 자기가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항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 발언이 있은 다음에 바로 다음에 작년 이제 4월 16일입니다. 4월 16일에 미일 그 정상이 이제 바이든이 이제 처음에 1월 달에 이제 당선이 돼서 이제 임기를 시작한 거죠. 한 두세 달 정도 있다가 그때 있었던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뭘 하겠어요? 가장 큰 걱정이 지금은 다 우크라이나로 관심이 돌아가 있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게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뭐 중국이랑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왜 중국이랑 왜 싸웁니까? 사이좋게 지내야죠. 근데 자꾸 중국이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런 어떤 그 자기 멋대로의 어떤 뭐 주장 같은 거를 막 하고 그리고 막 그 대만에 대한 군사적인 압력을 강화하고 홍콩 같은 거를 보면은 홍콩 민주주의가 막 뭐 정말 좀 괴롭잖아요. 보면은 우리가 다 저 같은 사람만 해도 그 홍콩 느와르를 엄청 보고 살았던 우리 윤바리 형님과 우리 구경이 형의 그 홍콩이 그 천매밀 같은 거 보면은 막 그 있잖아요. 그 우리 다 좋아하는 그런 홍콩이 지금 옛날 같은 홍콩이 아니게 되고 뭐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우리도 가슴이 아프잖아요. 막 언론사들이 막 잇따라 문을 닫고 막 그런 거라든지 뭐 그 신장 위구르 지역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위구르 지역에 뭐 거의 100만 명이 뭐 수용이 돼 있고 이거를 뭐 가지고 뭐 홀로코스트다 뭐 제노사이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서구에서 하면은 이거는 다 내정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우리의 뭐 핵심적 이익에 대해서 외국은 간섭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걱정스럽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나라가 이제 처음은 아니고 1969년 이후로 52년 만에 굉장히 이런 표현을 넣습니다. 이제 빨간식으로 제가 해놨는데요. 그 정상 선언문에 대한해협의 대한해협의 평화와 안정도 중요하죠. 네, 근데 대만해협의 평화 안정이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그냥 특히 정상회담에서 그냥 간단하게 넣는 게 심심해서 넣는 게 아니죠. 이거는 그야말로 정말로 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넣는 것이고 이거를 우리가 두 나라가 힘을 다해서 이거를 유지를 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한 표현이 아니고 또 뒤에 어떤 표현이냐면은 일본이 동맹 및 지역의 안전 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이 있는데 미국 형님들이 옛날보다 좀 힘도 좀 딸리고 그러니까 미국 혼자로만은 안 된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힘을 군사력을 좀 강화시켜서 미국을 도와야 된다. 그래서 그 강화된 군사력으로 우리가 뭐 군사력 역량을 키워서 중국이랑 싸우자는 게 아니고 중국에 대해서 억지력을 우리가 확보하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대만한테 그냥 함부로 하고서 정말 무력을 행사하려고 하면은 미일 동맹이 강해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5월 22일에 한미 그 정상회담에서 그 똑같은 표현을 썼습니다. 한국도. 그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중국이 긴장을 너 뭐야 그랬더니 우리 최종권 차관이 그거는 그냥 일반론적인 표현이고 그냥 하는 얘기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한 거죠. 그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이 대만 사태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관점 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은 정말로 이거를 나의 문제로 내 안보 문제로 보는 거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약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고 그래서 뭐랄까요 약간 프리라이딩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 대만이 떨어지면은 미국의 패권이 무너지는 거고 그럼 우리한테도 엄청난 영향이 있는 건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 표현에 당연히 정상 선언문에 이제 대만의 명기를 한 게
과연 어떤 의미냐, 일본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느냐라는 거를 했을 때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 분입니다. 이 분을 보면은 이게 이분이 일본 외무성의 사무차관을 하셨던 분이에요. 다케우치 유키오 상이라는 분인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중국에 대해서 루비콘 강을 건넌 일본,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루비콘 강은 다 아시죠? 우리 다 시저가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루비콘 강을 넘어서면서 뭐 삼두 정치가 깨지면서 이제 그 로마의 뭐랄까요, 그 내전이 일어나고 이제 공화정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분이 쓴 표현을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럼 현재 국제사회는 미중 경쟁의 시대에 들어가 있다. 중국의 강권주의에 의한 자유민주주의적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국제사회 전체의 과제이다. 이번에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인식과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해서 미리 일치된 하나가 됐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 중국의 강국화를 통해 국제정치의 중심이 유럽에서 동아시아로 옮아왔다. 동아시아에는 나토 같은 동맹이 없다. 이번 회담은 미국에게도 그러니까 그 미일 동맹을 통해 나토와 같이 그 디딤판을 굳혔다는 의미를 갖는다. 스가 총리한테 그만한 각오가 있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의사표명은 루비콘강을 건넌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국이 보복을 할 수도 있다. 확고한 각오와 강고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어떤 세계관은 우리가 뭐 100% 동의를 할 필요는 없어요, 한국이. 조금 우리는 조금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거를 좀 보고서 이런 강대강의 충돌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가 좀 당연히 한국이 역할을 해야 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본의 현실 인식은 그렇다. 지금 상황을 굉장히 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고 얘기하는 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일본이 결의를 한 것이고,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이걸 루비콘강이 건넜다라는 정도의 표현을 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론적인 원칙이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했지만, 그게 정말 인식이 다르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과연 도대체 일본이 얼마나 위협인식을 느끼고 있냐라는 거 보면은, 이분이 이제 대만의 국방장관이고 제가 썼는데, 이분도 이제 뭐 얘기를 하면 2025년 정도가 되면은 좀 거시기 하다라고 이제 이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필립 데이비스는 6년으로 해서 2027년을 얘기했는데, 이분은 2020년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비 추이 같은 것도 봐도 이게 미국의 국방비가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재정 적자가 커지니까 좀 꺾이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중국은 엄청나게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냥 뭐 대충 뭐 그런 정도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그 국방비도 이제 중국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물론 뭐 축척으로 따지면은 미국이 더 많긴 하지만, 미국은 분산돼 있잖아요. 미국은 2개의 전선이 아니고 지금 4개의 전선에서 뭐 러시아랑도 싸워야 되고 중국이랑도 싸워야 되고 뭐 중동도 피곤하고 막 그런데, 어쨌든 간에 중국은 자기 앞마당에서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이게 중국 군사력 보고서입니다. 중국 군사력 보고서인데, 이거는 미국의 국방부가 매년 발표를 합니다. 네네, 요거 밑에 보면 영어로 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중국 군사력 보고서라는 건데, 중국의 그 영장을 미국이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면, 요 부분은 제가 해석을 해드리면은, 중국의 인민해방군이 제3자가 그 개입을 하려고 하는 거를 못하게 하거나, 이거를 그 제3자의 개입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다. 어디서? 요 제1 열도선 안에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1 열도선이 뭐냐면요, 여기 그냥 규슈 남단이죠. 이렇게 하면서 오키나와에서 대만에서부터 이렇게 필리핀으로 내려가는 선입니다. 요 선의 안쪽에서는 이미 중국이 미국보다 세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2 열도선에서는 여기서도 역량을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1 열도선 안에서 미국의 접근을 막고 반접근, 그리고 제2 열도선에서
미국이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한다. 접근 저지, 영역 거부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반접근 영역 거부라는 표현을 써서 이거를 2A, AD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략이 어떻게 가능하냐? 중국이 엄청나게 그 중거리 미사일이 많아요. 중거리 미사일이. 그러니까 이 조금 약간 어려운 얘기가 되는데 미국이랑 그 소련은 1987년에 우리는 5,500에서부터 5,500까지 중거리 미사일을 우린 갖지 말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유럽 전선에서 자꾸 미사일이 그냥 여기다 배치하면 얘도 그냥 따라서 배치하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그게 서로 압박이 크니까 우리 그러지 말고 지금 뭐 이제 사이도 좋게 지내야지 이제 타인행전의 흐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지 않기로 했는데 그 중국은 그 왁구 밖에 있는 거니까 중국에서 엄청나게 미사일을 그 중거리 미사일의 역량을 강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미사일이 있고 저런 미사일이 있고 이거 자세하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은 되는데요. 이 역량이 이제 많은 거죠. 이 중거리 미사일이 있으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의 전진 기지가 어딜까요? 여기 보면은 평택, 그죠? 그리고 여기 한번은 요코스카, 그리고 여기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그리고 이쪽 이열도선에 있는 앤더슨 뭐 이런 기지들이 이제 미국의 전진 기지들입니다. 이런 거를 직접 중국이 엄청난 그 중거리 미사일 전력으로 바탕으로 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둥펑 26D라는 항모 킬러라고 부르는 그런 탄도미사일이 있는데요. 근데 결국 미국이 자기의 어떤 전투력을 투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항모잖아요. 항모. 이제 항모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걸 항모를 때려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둥펑 26D를 가지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전쟁이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뭐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미국 국방부가 1열도선 안에서는 쟤네가 그 제3자가 개입하는 거를 deter or if ordered defeat third party intervention 그런 거. third party는 미국이죠. 미국의 인터벤션의 개입을 저지하거나 만약에 명령이 내려지면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벌써 이제 여기서는 이 1열도선 안에서는 중국이 이기고 있다는 거를 이제 미국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제 이거는 올해 판인데, 이거는 2020년 판이고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2021년 판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1열도선 내에서는, 능력을 강구하고 또 이제 그 2열도선에서도 그럴 만한 능력을 키우고 있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늘어났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은 그동안에 핵무기가 있잖아요. 중국도 핵무기가 있는데 미국도 핵무기가 있죠. 근데 핵무기를 선제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게 중국의 그동안의 핵 교범이었습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은 핵무기는 한번 쏘면은 특히 이제 전술핵이 아니고 전략핵을 한번 쏘면은 딱 맞잖아요. 그러면 이제 몇백만 명이 죽겠죠. 그러면은 맞은 나라가 몇백만 명이 죽었구나. 나도 그냥 쟤네들은 몇백만 명만 죽여야지 이러는 게 아니죠. 이제 한 번 쏘면은 쟤를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내가 다 죽으니까. 그래서 핵 전쟁에서 이기는 거는 쟤네들은 한 명만 살아남고 우리 편은 남자 여자 한 쌍둥이 살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핵을 선제 사용하면은 그냥 한 방만 때리는 게 아니고 다 때려야 됩니다. 이게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핵무기를 한두 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몇천 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 4, 5천 발 있고 뭐 러시아가 6천 발 있죠. 근데 중국은 280발인가 320발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선제 사용을 안 한다. 우리는 만약에 누가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가 거기서 대응하는 거지. 우리가 보복하려는 그런 능력만 갖추고 있는 거지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게 선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를 교범이 바꾸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로 알 수 있냐면 이게 핵탄두가 1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작년에 보면은 뉴욕 타임즈나 이런 데를 보면은 내몽골 이런데 갑자기 핵 저장고가 없던 게 유성으로 관측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중국이 핵에서도 굉장히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국의 전력차 같은 거를 일본 언론에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게 딱 한자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그냥 중국 우위가 선명하다라는 거죠.
대만 유사 사태가 있을 때 그걸 대비할 수 있을까? 중국 의의가 선명하다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본의 평가에 모두 100%다 동의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지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움직임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이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면은, 이분도 얘기인데, 제가 재밌었던 건 이분이 이제 한 얘기예요. 이게 보면은 2021년 4월 22일이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더니 4월 16일에 스가 총리랑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그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다 좋단 말이에요. 뭐 그동안은 계속 많은 중국이 뭐 세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그런데 중국이 정말 공격을 할 것이냐 해서, 근데 이분 얘기가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가 일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일본이 이제 미국을 상대로 진주만에서 한번 개겼잖아요. 그렇죠? 1942년 12월 7일에. 근데 일본이 그때 정말 미국이랑 싸워서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개긴 건 아니죠. 근데 그때 그 어떤 진주만 공습을 이끌었던 해군, 일본 제국 해군 연합함대 야마모토 이소로쿠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한 반년이나 한 1년 정도 이제 난동을 부려가지고, 당시 이제 일본이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철수를 안 하니까 막 미국이 지금으로 보면 경제 제재를 한 거죠. 그래서 뭐 원유 수입을 금지를 시킵니다. 1941년 8월 1일에 기억하고 있죠. 8월 1일에 제가 그래서 금지를 시키니까 미국이 견디지는 못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공격을 하는 건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냥 6개월 정도 이제 난동을 피워가지고 적당히 이제 때려서 일본의 강함을 보여준 다음에 적당한 선에서 이제 그거를 타협을 하려고 그랬던 거죠. 이제 강화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요번에 푸틴도 지금 젤렌스키가 안 버텼으면은 그냥 2, 3일 만에 초반에 하려고 그랬던 게 공수부대랑 기갑부대를 키이우로 보내가지고 들어가면은 젤렌스키가 도망가면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단기 결전을 끝내려고 한 거였죠. 근데 중국도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시진핑도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겠지만, 미국이 정말로 대만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결의가 없고, 정말 들어가자마자 그냥 차이잉원 정권이 일주일 만에 무너진다면은 단기 결전을 통해서 이게 현상 변경을 이뤄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럼 중국은, 시진핑은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죠. 대만은 중국의 통일을 완수했다라는 거를 할 수 있고, 그거를 우리가 한번 해봐서 아는데 이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은, 만에 하나 정말 중요한 거는 단기 결전 시나리오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중국한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가 이제 제가 15월 정도에 나왔는데, 도깨구리 전술을 펴야 된다는 거예요. 도깨구리 전술을. 왜냐하면은 정말 중국이 들어가면은 이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세계 3차 대전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계속 우크라이나의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달라고 얘기하는데, 나토랑 미국이 안 해주죠. 왜냐하면은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면은 러시아가 들어오면은 미국이 가서 러시아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하물며 중국인데, 그럼 여기서 전쟁이 나면은 세계 1위인 미국 형님과 2위인 중국이랑 3위인 대만,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건데, 결국 어떻게 내지 누가 합니까, 그거를. 그죠? 완전 쪼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도깨구리처럼 우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막 도깨구리가 자기가 독이 있다는 거 막 보여주는 거죠. 도깨구리. 독이 있는 개구리가 내가 독이 있다는 거를 막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 막 미친 척 하면서 막 그렇게 강화해서 우리의 결의를 보여주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일본 사람이 우리가 해봐서 아는 대로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특히 이제 단기 결전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시진핑한테 납득을 시키려면 결국 두 개인 거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어떤 의지, 그리고 대만의 결의 같은 거죠. 그죠? 그냥 대만이 그냥 바로 한 2, 3일 만에 퍽썩 주저앉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라고 보면은,
얘기하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이 이러는데 이게 굉장히 여기가 대만이죠. 여기가 가장 그 일본 영토가 굉장히 큽니다. 여기가 규슈고 여기가 오키나와고 가장 서단에 있는 그 섬이 요나군이라는 섬이 있는데 한 100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본토가 있죠. 본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오키나와 본토까지는 한 600km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진핑이 정말 들어온다, 대만에 정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정말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도 이제 뭐 들어오겠어라고 생각했는데 푸틴은 들어왔죠. 과연 시진핑은 다 다를 것인가? 뭐 다를 수도 있지만 뭐 그 굉장히 이제 그 굉장히 상당히 복잡해진 거죠. 근데 그거 하면은 이제 시진핑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군사적으로 봤을 때 만약 대만이 들어오면은 아마 미국이 여기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그 미국의 이제 패권이 깨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동태평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이 이제 그 동아시아로 온 상황인데, 그럼 뭐 정말 신형 대국 관계가 이제 강제로 신형 대국 관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이 이거를 감당할 수 없다. 만약 그랬을 때, 그러면은 개입을 할 때 일선 부대가 어디냐? 그럼 오키나와인 거죠. 그 시진핑이 그러면은 당연히 대만만 칠 것이냐, 아니면 오키나와를 같이 세릴 것이냐. 근데 군사적인 상식으로 보면은 오키나와 가데나를 같이 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게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뭐 방위상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다 대만의 유사 사태는 일본의 유사 사태다라고 이제 아베 신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은 마소다로는 큰 문제가 발생해서 일본에게 대만은 갖고 다음은 누구냐라고는 상황이 되면은 이거는 일본이 자기의 존립이 위협받는 사태가 된다고 생각해서 일본과 미국이 함께 대만을 방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서 일본의 주요 정치가들이 이런 결의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조금 여태까지는 그런 거를 보여줬고요. 근데 얘기를 빨리빨리 할게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하고 있냐 그러면은 일본이 지난 1년 동안 그 전에 몇 가지를 요거 엑기스만 설명을 했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만들어진 다음에 이게 60년도에 한번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 비로소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 의무가 명문화가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굉장히 전후에서 이게 평화를 누렸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제 일본을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1번 한반도 아니면 2번 대만입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제 1993년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94년도에 그때 클린턴 장관이, 그때 페리 국방장관이 계실 때 정말 영변을 한번 세리려고 검토를 했다는 거잖아요. 영변을 세리려고 검토를 해보니까 뭐 하다 보면 뭐 몇백만 명이 죽고 몇십만 명이 죽고 그런다니까 실행에 못 옮겼는데,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본한테 야 진짜 세리면은 일본 니네가 이것도 도와주고 저것도 도와주고 그래서 무려 1,500개에 달하는 어떤 협력사항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 잠깐 다 좋은데 우리는 약간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 우리는 평화헌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무력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고 우리는 교정권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해주냐.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이 막 거절을 했다고 얘기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럼 대만에서 북핵 문제가 생기고 나면은 미국 형님들은 저렇게 요청하는데 우리가 일본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그래서 거절해도 되나? 이거를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본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미일 동맹이 처음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일 안보협력 지침이라는 게 뭐냐면은 미일 동맹을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사용 지침서입니다. 이거를 한번을 개정을 해서 한반도 사태에 일본이 대응을 하겠다.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그럼 어떻게 일본이 대응을 하냐? 전쟁이 나면은 자기들가 탱크를 끌고 이제 한반도에 상륙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상륙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평화헌법 구조라는 거는 굉장히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한반도에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은 우리가 주변 지역에서 미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국을 현실적으로 도와야 되는 군사적인 필요성이 있고 자기들의 어떤 헌법의 어떤 평화 헌법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둘을 다 양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게 주변 사태라는 주변 지역이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주변 지역이란 뭐냐? 첫 번째 일본,
두 번째, 일본 본토 아니면은 일본 주변의 공해인데 현재 전투 행위가 일어나지 않고 있고 앞으로 전투 행위가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는 지역에서 미국을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미국에서 미국 군이 가면 일본에서 뭐 기름을 넣어주거나 물을 넣어주거나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병참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근데 그러다 보면은 미국의 무력 행사에 일본이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무력이 일체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상황은 막자.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은 발진 대기 중인 전투기에 대한 급유와 탄약 공급은 안 한다. 뭐 대충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뭐 하려면 도와주려면 결국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막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제약을 만들어서 일본의 헌법이랑 막 그거를 막 중간에 이제 그거를 뭐 양립을 시키려고 막 머리를 짜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이 옵니다. 이제 이때는 여기서는 9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는 왜 93년이라 써 있는 거예요? 같은 거에 다. 어디죠? 아, 여기요? 네, 1차 개정. 예. 아니, 1차 개정이 97년에 있었는데요. 93년인가요? 네, 아니, 93년에 1차 북핵위기를 계기로, 93년 계기로 97년에 이제 개정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개정 시점. 네, 97년에 하고. 개정이 93년이었다. 네,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일 안보협력 시스템을 개정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 사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법을 만듭니다. 주변 사태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게 1999년에 이제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예. 한번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약간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면은 그냥 막 변태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약간 변태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둘의 양립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근데 한 번 더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이 정말 성장을 하고 나니까 저 부상하는 미국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랑 미국이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동맹을 중국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안보협력 지침을 개정을 합니다. 2차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2015년의 거고 그 개정 내용은 2016년에 이제 자유대법이나 등등을 이제 교체를 하는데요. 이 개정의 핵심은 뭐냐면 전에는 주변 사태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주변 사태. 그래서 주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변 사태라는 거는 한반도 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주변 사태가 발생하면은 주변 지역에서 우리가 미국을 후방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어느 정도 좀 소극적인 입장이었다면 이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변 사태는 중요 영향 사태라고 표현이 바뀌고, 그리고 일본이 미국에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를 존립위기 사태라는 표현을 만듭니다. 그래서 전에는 평시, 그렇죠? 평시 주변 사태, 일본 유사 사태. 그러니까 일본이 공격당했을 때 한반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평시 전에 이랬다면 이제는 무력 공격 사태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하는 사태. 그렇죠. 공격 당하면은 내가 당연히 방어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 있었던 주변 사태가 중요한 사태로 바뀐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존립위기 사태라고 해서 일본이 집단적인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태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근데 이 존립위기 사태라는 게 근데 굉장히 언제 발동을 하느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본의 사태가 저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겠네요. 해당할 수도 있고 이제 중요 영향 사태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을 당해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이런 거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를 할 수 있느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중국이랑 미국이 전쟁을 해서 미국의 이지스함이 중국의 공격에 말해서 침몰이 돼.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전면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의 존립에 영향을 주는 사태다. 그래서 일본의 전함을 방어를 한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4번이죠. 그리고 북한이 무슨 화성 14형을 발사를 해서 괌의 앤더슨 기지를 때리는데 중간에 일본 이지스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격을 해줘야지 그걸 어떻게 막고 이사리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 변화 외에도
이제 전에는 안 했던 거 이제 이제 동맹이 글로벌화가 돼서 요 개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금은 뭐 일본의 이른바 경항모라고 부르는 가가나 이즈모 같은 이런 2만 톤짜리 배가 미국의 어떤 항모랑 같이 뭐 남중국해까지 가가지고 막 훈련하고 막 그러거든요. 뭐 이러면 여러 가지 변화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보셨죠? 이제 하나는 한반도 유사 사태,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 그러면은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에 맞춰서 미일 동맹을 한 번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게 당연히 이런 게 나오겠죠. 그래서 3차 개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보면은 이게 벌써 미일, 방위, 지침, 개정론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일본에서. 한 번 더 개정을 해서 대만 사태에 정확하게 일본이 뭐를 하고 어떻게 개정할 수 있는지를 논의를 해서 한번 바꿔야 된다. 예? 예. 뭐 이런 논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개정론이 나오고 그렇게 되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1월에 나온 건데 5월 하순 정도에 쿼드 정상회의를 이제 한다고 이제 온다는 거죠. 이제 도쿄에. 그러면 이제 윤석열도 이제 그때 이제 올라가서 한국도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언저리에 아직 요 방침이 아마 바뀔 수가 있다. 그렇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한국 때도 북핵 위기 때문에 한번 바꿨고 2015년에 바꿨으니까 대만 사태는 그때는 생각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 바꿀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또 일본이 우리나라도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미국 같은 거를 보면 굉장히 안보의 NSS 그래가지고 내셔널 시큐리티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뭐 굉장히 뭐라고 했냐? 그러니까 방위 전략의 어떤 큰 틀 같은 게 전략 같은 거를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에서 만든 게 2013년에 아베가 12월에 만들었습니다. 그때 2013년에 만들었는데 그 밑에 이제 방위 계획 대강이라는 게 또 있고 중기력 방위 정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큰 틀에서 일본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방위의 목표가 안보 전략의 목표가 뭐냐라는 큰 원칙이 있고 그 밑에 방위 협력 지침이라고 해서 그럼 앞으로 10년 정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 어떻게 할 거냐 그거를 정하고 그 밑에 이제 중기 방위력 계획이란 걸 해서 앞으로 이제 5년 정도에 그러면은 자위대가 이 목표를 달성해서 어떤 무기를 살 거냐 그러면 뭐 비행기를 무슨 개수를 한다든지 미사일을 뭐 이런 거를 산다든지 뭐 이런 거를 정하는데 대만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손질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작년 6월 달에 자민당 외교부회가 팀도 그렇죠. 대만 정책 검토 프로젝트 팀이라는 거를 작년 1월 달에 만들어서 5개월 정도 막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한 다음에 정부를 향해서 1차 제언에 내놓습니다. 6월 1일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이거 퍼온 거예요. 이게 보면은, 유사 사태에 대한 대응을 조속히 검토해라. 이른바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상대를 쓸데없이 자극하는 일 없이 묵묵히 사태 대처에 관한 법적 정비를 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방위 전략을 대폭적으로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일본 정치권에서 이제 정부한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보기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 외무상이 요게 1월 17일입니다. 1월 17일에 그 시정방침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문제,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의 심각화, 군사 밸런스의 급격한 변화 등등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이를 위해 대략 1년 정도를 들여 새로운 국가 안전 보장 전략, 방위 계획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책정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1년 정도 한다니까 1월 17일이라는 얘기니까 올해 안에 이제 그거를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아마 대만 사태에 맞게 일본의 방위 정책을 아까 얘기했던 건 미일 동맹 차원에서 방위협력 지침을 3차 개정할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일본 내부에서 자기네들의 어떤 방위 전략을 수정하겠다고 이제 총리가 얘기했죠. 총리가 얘기를 한 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일본의 국가안보 안전보장 전략 같은 게 있는데 당시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를 바꾸고 제가 미리 한번 또 설명을 드렸다는 거고 개정 방향은 지금 뭐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2013년 이후에 뭐 얘기했던 거 사이버, 우주 맨날 경제안보 그런 얘기 하죠. 우리 요소수 사태 보면은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요소수 그거 중국에서 비만이 와가지고 석탄 생산이 줄어들었더니
그거 뭐 요소수가 안 해가지고 우리가 물류가 마비될 뻔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가지고 난리가 나죠. 한 몇 주 동안 난리가 나. 그런 게 경제 안보 같은 거고 공급망의 안정성 이런 회복성 뭐 이런 얘기들이 뭐 그동안에 새로 들어온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마 요 개정에 아마 반영을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1월 초에 미리 또 2+2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죠. 점점 더 곤란해지는 안전보장 환경에 대응하는 데 있어 미일은 이후 작성되는 각각의 안전보장 전략, 그냥 일본도 하는 거고, 그 미국도 올해 작년 바이든 된 다음에 3월인가 이거 국가안전보장 전략 뭐 그때 뭐라고 잠정판인가를 내놓고서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보면 중국 얘기가 들어가고 무슨 사이버, 우주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경제안보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다. 라는 거를 하고 있죠.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정합성 있는 양국 간의 이런 거를 막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일본이 방위비가 이제 일본이 그 뭐냐 1976년인가요? 그때 미키 수상이라는 분이 그 굉장히 리버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독일도 마찬가지지만 일본도 전에 나쁜 짓을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군사력을 막 그렇게 한정없이 늘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GDP의 1% 안으로 방위 예산을 우리가 억제를 하겠다라는 방침을 해놓고 그거를 대충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아베 때 좀 느렸다고 하지만 이게 뭐 그냥 미미한 수준이죠. 그냥 근데 중국은 이렇게 늘어나고 미국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뭐 트럼프 돼서 바이든 돼서 좀 늘리는 거죠. 뭐 이런 상황이니까 그 스가가 얘기했잖아요. 일본의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자신의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에 맞게 일본도 이제 군사비를 이제 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건 이거는 자민당 아까 외교부회였는데 여기는 정무조사회에서 똑같이 이제 정부한테 제안을 합니다. 결론은 돈을 늘려야 된다 하면서 작년에 그 10월에 중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일본 중의원 선거에다가 이 공약집에다가 대놓고 2%까지 늘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눈이 잘 안 보여서. 자 보면은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앞부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중국의 급격한 군사비의 확충과 그리고 센카쿠 열도와 대만 해협 주변 등에 있어서의 군사활동이 급격하게 활발화가 되고 있고 힘을 배경으로 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 같은 게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개발의 진전 그리고 가장 그러니까 선진한 기술을 구사를 해서 뭐 싸우는 방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 등 안전보장 환경이 굉장히 급속하게 우리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응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고 이렇게 일본 나름의 그 인식을 밝힌 다음에 여기 보면은 스스로의 방위력의 세 번째 부분입니다. 큰 폭으로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보장과 방위의 어떤 그런 존재 양식의 모습을 새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목표로 하면은 나토 여러 나라들의 국방 예산 대비 GDP 목표, 그러니까 GDP 2%입니다.를 염두에 두고 방위비를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를 중의원 선거 공약집에 넣습니다. 지금 1%인데 배로 늘리겠다는 거죠. 근데 일본도 돈이 없잖아요. 쟤네들도 뭐 국가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뭐 무슨 돈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간에 뭐 쉽지는 않고 당장 뭐 내일 모레 2%로 늘리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를 목표로 한다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늘려가겠죠. 그러니까 늘려간다는 건 늘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계속 이런 변화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저기라기보다는 그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아까는 그 쭉 정책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는 현실적인 뭐 어떤 세부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그 일본과 대만 사이가 이렇게 동중국해에서 이게 쭉 그 난세이 제도라는 섬이 있어서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서태평양 빠지는 거를 막 막고 있죠. 여기가 섬들이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일본이 여기다가 이제 그 미사일 기지 같은 거를 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여기 빠지려면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 이렇게 엄청나게 이쪽과 어느 쪽이 가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대만이 있으면 대만과 필리핀 사이가 이게 바시해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바시해협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기 미야코지마라는 거와 일본 본토가 있는데 요 사이 미야코 해협으로 가거나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길이. 그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미사일 기지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지대함 미사일 같은 게 있으면은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나가는 건 얘네들이 막 쏴서 맞겠죠. 그 전에 그러면은 중국은 그럼 바보같이 당하고 있냐 그러지 않겠죠. 그러면은 미리 여기를 선제적으로 세려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중거리 미사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근데 실제 싸워보지 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를 역량을 엄청나게 키우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게 또 있고 또 하나는 이 한국한테도 굉장히 관계된 문제인데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걸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국에서도 뭐 K체인이죠. K체인. 북한이 우리를 세리려고 하면 그 전에 원점을 세려버린다라는 거고. 근데 그동안엔 일본에는 이런 능력이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일본을 하면은 엄청나게 일본은 군국주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은 탄도미사일이 지금 없습니다. 예. 우린 탄도미사일이 있잖아요. 현무4는 뭐 탄도가 뭐 2톤인가 몇 톤인가 그래가지고. 개념이 뭔가요? 탄도미사일이라는 거 이제 미사일이 있으면은 근데 포물선을 그어서 이렇게 또 쏘면 휘웅 하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미사일을 두 개가 있는데 이런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있는 거죠. 순항미사일은 이렇게 크루즈 미사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건데 그거는 이제 탄두를 무거운 걸 못 실죠. 그래가지고 멀리까지 이제 탄두를 실어서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쏘아 올린 다음에 이게 포물선을 거가지고 이렇게 상대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하고 근데 그게 이제 탄도가 정해진 탄도를 가는 거죠. 포물선을 그리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를 탄도미사일 뒤에다가 뭐 꼬리 날개를 달아가지고 그거를 조절을 해서 굉장히 탄도의 변화를 주고 있는 거를 그런 게 개발이 돼 있어서 점점 요격이 힘들어지는 거죠. 보면은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뭐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거를 1월 초에 발사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일본이랑 한국이 궤도를 못 내고 보통은 뭐 660km 날라서 일본의 뭐 EEZ 바깥에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정도 날아간 거로 추정된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궤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변칙적인 움직임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북한이 공개한 거 보니까 이렇게 날아가다가 뭐 280km를 막 틀어가지고 막 엉뚱한 데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못 막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면 MD랑 미사일 방어 뭐 사드 같은 거나 뭐 패트리어트나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궤도가 달리니까 못 막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방패가 안 들어 그러면 먼저 우리도 세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적기지 공격 능력의 어떤 뭐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시다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명확하게 얘기했죠. 적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도 포함해서 여러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에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해 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일본은 때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지스함을 한 6대에서 지금 8대로 늘리면서 여기서 이제 SM-3라는 미사일을 잡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오는 거는 패트리어트 3로 잡았는데 이거 이중 방어 체계였는데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먼저 때리겠다는 그런 능력을 얘네들이 이제 갖겠다는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뭐 이런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한국한테 중요하냐? 전에는 일본은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거였지만 군사적으로는 자기가 먼저 선제 공격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삐꾼 거죠, 삐꾸. 죄송합니다. 어떤 점은 좀 이렇게 절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은 일본이 만에 하나 자체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북한이 뭐 쏠 것 같은, 북한이 저거 쏠 게 분명하니까 자기네들 먼저 때려버리면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는 쓸데없는 플레이어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뭐 일본이 미일 동맹의 어떤 그런 제약 하에 있기 때문에
미국이랑 상의 없이 자기네들이 먼저 쏠 리는 없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한미 3개국이 당연히 그 의사소통 이상이 있어야 되고, 한국이 막 반대하는데 자기네들이 뭐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옵션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요 아저씨가 이제 나카타니 겐이라는 아저씨가 그때 한국 와가지고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근데 북쪽은 니네가 아니니까 우리가 뭐라든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 쏘면은 쏘는 거니까, 이 얘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충격을 줬죠. 니네들이 대신 그러면 막아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우리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죠? 뭐 이런 변화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제가 뭐 얘기가 저기 시 있습니다. 저기 시. 네네네. 네네네. 9시 20분 정도까지. 네네. 대충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근데 대충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근데 자, 그러면 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한테 대만 사태라는 거는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대만 사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말 대만 사태가 한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뭐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명히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일본은 뭐 루비콘강을 건넜다 얹었다 온갖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지? 약간 이러는 거고, 한국인이 대만 사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는 약간 이런 거죠. 주한미군이 있는데,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주한미군 원래 한국에서 한국을 방어해야 되는 건데, 옛날에 이제 부시 때 이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두 개의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군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전략적 유연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2006년에 그거를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이 합의를 하고, 그 합의 과정은 그 이정석 장관님이 그때 그 당시 이제 NSC 뭐 사무차장인가를 하실 때 쓰신 회고로, 그거 쓰실 때의 그 얘기를 담은 카이나루의 평화라는 회고록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그 논쟁 과정을 엄청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대만 사태가 나면은 당연히 주일미군이 개입을 할 테고, 그럼 주한미군도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주한미군의 대만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중국을 공격하는 주한미군에 한국이 기지를 제공하고 있으면은 평택도 잘못하면 세릴 수가 있는 거죠, 쟤네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네. 이런 생각을 이제 한국은 그 정도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르죠. 우리는 거의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으니까.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만이라는 거는 미국의 패권과 미해동맹의 패권, 나아가서 그 질서 속에서, 전후 70년 질서 속에서 한국도 혜택을 받아온 그 국제 질서에 대한 어떤 도전이 될 수가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은 약간 프리라이딩을 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프리라이딩이 좋은 거, 굉장히 프리라이딩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고, 나는 그냥 미중 사이에서 그냥 우리는 중국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미국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중국한테 장사해 먹고, 이제 미국한테는 또 이렇게 안전 보장을 받고,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냥 별로 안 중요한 나라일 때는 그게 통했는데, 이제 한국이 커져가지고 D10 이런 것도 막 오는 거잖아요. 작년에 존슨 총리가 약간 코넬에서 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D10에 가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근데 그리고 요번에 있으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막 한국한테도 와서 막 하라 그러고 그런 거죠. 우리 국력이 강해졌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프리라이딩을 할 것이냐, 라는 거가 있고, 우리는 그냥 폼만 잡고 이런 것도 좋은데 대접을 받으려면 기여를 해야 되죠. 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 저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면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잘못하다 보면은 나 난리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차이점과 같은 점이 뭘까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이건 좀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도 보면은 제일 나서가지고 이제 미국, 유럽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목소리도 내고 막 방방 뜨는 나라가 영국이죠.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패권국이니까 영국이죠. 그리고 독일은 약간 멍하니 있으면서 우리는 이런 거 안 해 그러면서 처음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무기 좀 보내줘 그랬더니
뭔가를 보내줬죠. 헬멧 5천 개를 보내죠. 헬멧 5천 개. 그러니까 그 키우 시장이 그 WBC 그 헤비급 챔피언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사람이 뭐 헬멧 그럼 다음에는 베개를 보내줄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프랑스는 나름 뭐 자기네들 중재한다고 마크롱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데 그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 약간 뭐 세계 패권 국이었고 나름 이런 거를 해본 전통과 역사가 있는 나라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제 문제를 뭐 풀라고 하고 약간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막 존슨이 뭐 자기 뭐가 뭐 그 코로나 때문에 파티한 것 때문에 뭐 정치적인 게 있어가지고 막 나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거를 이런 큰 일이 일어났을 때 한국이 보이는 태도와 일본이 보이는 태도를 보면은 역시 좀 대국이어서 여러 가지 이제 풍파를 겪어봤던 나라와 이제 아니면은 뭐 미국의 어떤 패권 체제 아래에서 그냥 곱게 이제 경제 성장을만 했던 나라의 어떤 그 기질 차이 이런 것도 좀 저는 좀 느껴지고 한국 언론의 관심도 그렇고요. 언론도 저도 뭐 신문사 생활하고 있지만 국제 뉴스가 맨날 뭐 찌그러져 있고 뭐 우리는 뭐 대세의 지장에 뭐 이렇게 세계 흐름에 큰 관심이 없죠. 덩치는 뭐 커가지고 덩치나 실력은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건장한 남자가 막 뇌구조는 막 중2죠, 중2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대만 사태는 그럼 뭐냐, 지역 분쟁이냐 아니면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 그냥 대만 사태가 그냥 단순한 지역 분쟁이면은 괜히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중국이 그냥 하나의 중국하고 뭐 그냥 내정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뭐 중국 가서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가 뭐 한한령 때문에 사드 위에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대충 잘 지내고 이제 알랑방구 끼면서 해야 되는데 만약 이게 그냥 한국의 그 전후에 우리가 뭐 그 번영을 누려왔던 거에 대한 기본적인 도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거죠, 사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인가? 지금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공격한 게 전후 있었던 그런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냐 아니면 그냥 뭐 지역 분쟁이냐 이거잖아요. 이 답은 이게 없는데 저는 그게 만약 대만이 뭐 저렇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보면은 그 일본 방위상이 누구죠? 기시상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잠깐 이 기시상이 이거를 소개를 못했네. 잠깐 봅시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죠. 대만은 일본의 눈과 코 앞에 있다. 바로 일본 자기네 문제라는 거죠. 대만에서 일어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다. 대만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이런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의 소중한 이웃이다. 사실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크라이나의 그 서유럽 국가들이 막 그렇게 도와주느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뭐 민주주의 국가로서 뭐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이웃이고 그래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근데 직접 또 자기네들이 들어가면은 뭐 전쟁이 커지니까 그렇게는 못해도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 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동아시아에서 있는 게 이제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대만이 있고 이제 이 정도잖아요. 나머지는 뭐 이게 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일본이 아무리 그렇게 싫고 저도 뭐 짜증이 나는데 어쨌든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고 결국 같은 가치를 공유하면은 갑자기 일본이 우리를 뭐 공격을 한다거나 뭐 약간 뭐 계속 뭐 역사 문제로 싸우고 막 그 지난번에 또 뭐 경제 뭐 수출 뭐 이런 걸로 서로 싸우긴 했지만 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친구죠. 그러니까 이 사태를 우리가 뭐 이제 그런 국가가 이제 공격을 받는다는 거는 그러면은 대만이 넘어간다. 그럼 다음은 어디겠느냐? 그러면 한국은 이렇게 미국이 그러면 미국 패권이 깨져서 이제 미국이 하와이로 물러나면은 옛날 중국이 요구했던 그런 것처럼 신형 사대주의에서 조공 체제에서 우리는 그냥 순응하고 형님 하면 살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살던 방식, 우리의 사고 방식, 우리가 믿는 신념을 지키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처럼 어떻게든 뭐 그렇게 뭐 하여튼 뭐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런 나라로 우리가 견뎌일 것이냐라는 질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건 뭐 같이 질문이나 이렇게 해보고요. 그리고 대만 문제, 북한 문제와 대만 사태의 상관관계가 또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근데 시진핑이 엄청 생각이 이제 복잡해졌고 이제 김정은도 엄청 복잡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전에 진짜 나도 한번 들어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게 간단치 않고 기본적으로는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엄청난 항전 의지를 보여준 거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유럽이나 뭐 미국이 어쨌든 바이든이 들어와서 동맹을 복원해가지고 뭐 석유, 금수 이런 것까지는 유럽이 동참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흐름에 크게 동참을 하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중국이 대만을 들어갈 때도 이런 거를 한번 하면서 이제 시진핑이 생각이 복잡해졌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다음에 세계 정세는 그 전이랑 이제 같아질 수 없는 거고 이렇게 됐고 이제 북한 문제는 계속 정은이가 그저께도 뭐 ICBM을 쐈는데 실패한 거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은이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그 구소련에 있었던 국가고 그거 핵무기가 엄청 많았던 나라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를 하고 부다페스트 각서를 통해서 이제 뭐 미국과 영국과 소련에 한테 안전보장 각서를 받은 다음에 그거를 포기를 했는데 뭐 우크라이나가 핵을 들고 있었으면 푸틴이 들어왔겠습니까?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정은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거 옛날에 그 가다피도 있고 요번에도 있고 역시 국가라는 게 이제 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할 테고 그럼 뻔히 그런 거 우리가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은이가 다시 뭐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응할 것이냐? 제가 정은이라면 그렇게 쉽지 않죠. 이게 얼마나 이게 쉽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연 그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또 대만 정책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마지막은 제가 뭐 일본의 움직임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일본은 사실상 국가가 전체가 이제 크게 하나가 돼서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고 우리 뭐 리버럴이나 우리 이제 좌파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일본 사람들은 그분들은 소수예요. 그분들은 뭐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일본이 이렇게 하지 말고 저기를 해서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5%밖에 안 되는 분들이고 영향이 없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일본 주류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뭐 일본처럼 하기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좀 더 대륙에 붙어 있는 국가고. 그리고 우리는 좀 일본처럼 우리도 같이 이렇게 춤췄을 때 일본은 굉장히 그래도 큰 나라니까 일본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는 또 그렇지도 않으니까 아무튼 이게 굉장히 중국과 어떻게 잘 사귀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뭐 답이 없잖아요. 예. 그런 문제 정도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지금도 엄청 오래 얘기했는데 이 정도로 말씀을 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저기 얘기를 질의응답 같은 게 있으면 감사합니다. 예, 먼저 그 일본의 그 자민당 말고 이제 사회당이나 이렇게 공산당 같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 예, 말씀 그리고 지금 뭐 그 입헌민주당 이런 거죠. 근데 일본의 정당 지지도를 보면은 자민당이 한 35%에서 40% 그리고 입헌민주당이 한 5, 6%. 예. 공산당이 한 뭐 2, 3% 뭐 해가지고 정당 지지가 이슈 지지는 좀 네.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지금 굉장히 명확한 적인데요. 이게 당연히 사회당이나 이런 데서는 특히 공산당이나 이런 데서는 일본이 하려는 거는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무력을 강화해서 미일 동맹의 억지력을 키워서 그래서 너 함부로 덤면 죽어 이런 거를 해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막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중국의 어떤 뭐 안보 제 질문을 사람들한테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답변을 주실래요? 그래, 네네.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럼 질문이 어떤 거였냐면요. 첫 번째는 그게 제가 얘기했던 거는 주로 일본 정부와 어떤 뭐 자민당 주류 세력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지식인들이나 그러니까 중립적인 지식인들이나 일본의 어떤 일반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자민당이 아닌 다른 야당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먼저 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사회당이나 뭐 공산당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랑 뭐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중국의 합리적인 뭐 안보 이해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색깔이 다르는데 근데 물론 조금 뭐 제1야당인 제1야당인 그 입헌민주당 이런 데는 약간 중간 정도 입장이고요. 근데 좀 다른 얘기가 있으나 그게 큰 틀에서 일본 정치에서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본 국민들은 제가 여론조사를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는데, 제가 이제 기억을 통해서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대응에 한 60% 내에서 70%는 공감을 합니다. 대만에 대해서 이제 한국과는 좀 다르게 이제 네네 친밀함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기시 상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같은 나라고 친밀한 나라고 그리고 일본 사람이 대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친밀함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진지하게 이게 일본의 문제다 위험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한 60% 이상이라고 제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뭐 질문 나올 거 알았으면 좀 찾아보고 나왔는데 그렇게 되고 지식인들은 그 제가 말씀하셨던 얘기가 제 주류 지식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일본의 이와나미 같은 데서 세카이라는 잡지가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일본의 어떤 리버럴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대안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갑자기 그 양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일본의 마에다 테츠오라는 일본의 그 리버럴 쪽에 굉장히 그 영향력 있는 군사 평론가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은 두 개의 노를 하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지금 뭐 일어난 문제가 됐던 게 중국이 무슨 엄청난 중거리 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일본도 그걸 가지려고 하고 또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오키나와 같은 데 배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니까 옛날에 INF 조약이라고 얘기했는데 중거리 핵 전력 조약 그런 거 비슷한 거를 동아시아판에 만들어서 그런 미사일을 없애자. 다 같이 없애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것도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이런 거 있잖아요. MD 체제 같은 게 생기니까 또 그거를 뚫어내려고 이런 거 있으니까 MD 체제도 없애자. 그래서 MD 체제와 그 미사일을 동아시아에서 다 없애는 거를 통해서 평화협정 비슷하게 그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주의적.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그런 거 보면 가슴이 떨리는데 좋은데. 저는 그런 거를 별로 소개를 하고 싶지가 않은 게 그게 뭐 현실적으로 그냥 뭐 학자로서 얘기는 좋은데 저는 뭐 기자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약간 이렇고 제가 이제 그 매일 저는 신문을 4개를 봅니다. 그래서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이혼 기자의 마인시 신문을 보는데 산케이랑 뭐 도쿄 신문까지가 6개 정도를 꼭 봐야 되는데 그런 거 보면은 이런 거에서 조금 대안적인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기사를 거의 제가 못 봐요. 물론 뭐 주류 언론에서는 좀 약간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뭐 일본의 재무장이나 평화헌법이라는 거잖아요. 일본의 재무장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역량을 키우겠다고 이제 선언을 한 거니까 계속 뭐 늘어나고 전에는 일본이 할 수 없었던 것들 이를테면은 뭐 적을 공격하려면은 뭐 전에는 일본이 가진 미사일의 사거리가 굉장히 뭐 제한이 됐는데 저는 뭐 이제 굉장히 먼 지역에서 막 거의 막 900km 때는 저기 미사일 같은 걸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제 900km 되면은 이제 오키나와 근처에서 상하이까지 이제 때릴 수 있는 그런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를 갖게 되고 그러면은 뭐 굉장히 전에 못했던 거를 하거나 지금 뭐 F-35에다가 그 가가랑 이즈모라는 2만 톤짜리 그 배에다가 개수를 해서 이제 F-35를 싣고 사실상 이거를 그 항모처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이 자기 전력을 남중국해 인도양까지 이제 투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도 이제 뭐 하면서도 꽤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괜히 우리가 뭐 전쟁에 말려들어서 괜히 희생만 커지고 괜히 그럼 어떻게 하냐라는 걱정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거는. 근데 그런 거는 아마 일본이 이런 거는 추진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은 꾸준히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그걸 비율을 얘기하기는 좀 약간 힘드네요. 그리고 이제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뭐 자민당이 가지고 있는 평화헌법 개정안은 그 2018년 3월에 만든 안이 있습니다. 그 4가지 항목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하나는 일본에는 계엄령 같은 게 없어요. 국가 비상사태가 났을 때 이거를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지진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면 그냥 그런 거죠. 있으면 그런 거라든지 또 일본의 뭐 환경권, 뭐 교육권을 헌법에 그런 게 없는데 그런 거를 보장한다든지 그리고 일본의 참의원 선거로 하면 뭐 일본 내부 얘기하는 게 3개. 그거는 뭐 그 사람들 하면 하는 거잖아요. 뭐 일본이 헌법이 70년이 지났으니까 낡은 것도 사실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평화헌법 구조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은
평화법 구조라는 게 일본은 뭐 교정권이 없고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무력 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나 이런 거는 놔두고 근데 현실적으로 자위대가 있잖아요. 현실적 자위대가 있는데 그 군의 모서리를 금한다고 하기가 좀 이상하다 이거 그래서 이번에 엄청 논쟁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있는 자위가 지금 위헌 상태니까 요 위헌 문제를 해소를 하자 그래서. 일본 총리 대신을 최고사령관으로 하는 무슨 자위대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근데 물론 그 개정이 일어나서 일본이 어떻게 될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자민당의 공식 입장인 그 4개 항목에서는 이거를 개정하는 게 큰 변화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슨 뭐 다시 이제 일본이 뭐 군사적으로 뭐 약간 그런 것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네. 그 4개 나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미국, 하고 일본, 그 호주 그리고 인도가 있죠. 사실상 근데 쿼드는 인도를 포섭하기 위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 근데 이 인도라는 나라가 이제 워낙에 그 덩치도 크고 진짜 아우 그건 간단치 않은 나라거든요. 인도 사람이랑 이집트 사람들은 무서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간단치 않고 요번에 이제 그 인도는 중국이랑 라이벌 관계나 영토 문제 같은 게 있어가지고 중국 이렇게 하는 데는 약간 뭐 협조하는 거는 보이지만 이번에 러시아 같은 거는 굉장히 그 미국 말을 순순히 안 듣고 뭐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 우리가 쿼드에 들어간다는 거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한미 삼각 동맹을 강화를 하고 한국이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그래서 쿼드의 문호를 넓힌다고 이제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면은 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딱히 뭐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싶고 그래서 뭐 약간 그렇네요. 하여튼 쿼드가 굳이 쿼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게 많고 약간 그러고 이제 이를테면 D10이라든지 그런 거를 만들면 우리가 할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가네하라 상은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 내부에서 지금 한국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국이 들어오면은 오히려 더 셈법만 복잡해지고 약간 뭐 헷갈려진다 그러면서 별로 뭐 원치 않는다는 얘기도 좀 있어요. 근데 윤석열 행정부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테니까 약간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걔네가 먼저 문호를 넓히자고 얘기를 하면은 뭐 우리가 뭐 고민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걔네가 먼저 얘기를 할지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떠나서 근데 우리가 더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근데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과 손을 잡는 게 그러면 여기 역사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랑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라는 게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뭐 국내 여론이 설득이 좀 약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말 어려운 거여서 이거는 제가 다 답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렇고 근데 어쨌든 간에 국내 여론이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결국 한국도 이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좀 뭐 여론이 국내 여론도 조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뭐냐면은 이 지금의 갈등을 바이든식으로 얘기해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갈등이냐 마느냐를 가지고 그것도 논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민주주의 국가고 이제 쟤네들은 믿을 수 없는 권위주의 국가인데 이제 꼭 그 시각을 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뭐 얘기를 하는 거를 푸틴을 얘기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푸틴이 뭐 공격을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고서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그냥 연습만 하는 거라고 그러고 공격할 거라고 그러는 건 서구의 무슨 편집 중이라고 얘기를 했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하는데 과연 시진핑은 다를까? 전에 얘기를 들으면은 남중국해 갈등이 2014년, 2015년에 있을 때 그때 오바마한테 이거 남중국해 그 섬들 군사기지화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리고 뭐 홍콩에서 정말 좀 제가 연재를 이제 홍콩 핑거일보 기자가 하는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부정기 연구를 하는데 눈 뜨고 또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실체는 알 수 없지만 또 뭐 그런 거라든지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이제 젊은 세대들의 대중
협중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의 대중 정책에 이제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뭐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중요한 나라니까 우리가 함부로 거기에서 뭐 하긴 어렵지만 결국 약간 우리랑 체제가 다르다. 우리랑 좀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고 안 하더라도 특히 젊은 세대 중심으로 그런 걸 느끼고 있고 이제 그런 게 결국 대중 정책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뭐 대충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일본이랑은 너무 어려운데 저는 과감하게 진짜 뭐 일본이랑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또 엄청 좀 제가 공격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본도 정말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랑 특히 이제 아베 신조로 우리가 굉장히 뭐 군국주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베 신조는 나름 굉장히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이랑도 나름의 아베는 기본적으로 뭐 위안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인정하지도 않고 뭐 강제성도 뭐 괜히 말을 돌려서 했던 사람인데 결국 그 사람이 12.18 합의를 통해서 일본의 국가의 책임을 인정을 하고 일본 역대 정부가 사회부당에 무라마 정부도 안 했던 그 10억 원을 국가 예산에 넣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한국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전략적인 양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도 이 사람들에게는 북방 영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틴을 불러다가 뭐 그렇게 수차례 얘기를 하고 뭐 잘 안 됐지만 그렇게도 하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2018년 같은 거를 보면은 그러니까 뭐 신일중 시대, 신중일 시대를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협력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다 소개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시주석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혔는데 뭐 2020년도에 뭐 일본에 방문을 하고 뭐 이런 계획이 있어서 이걸 더 한 단계를 앞세우고 일본인들 뭐 중국이랑 싸우고 싶습니까? 세계 2위의 경제가 있는 나라인데. 근데 그렇게 해서 훨씬 공을 들였는데 역시 뭐랄까 이게 중국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라이크 마인디드 컨트리여서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괜히 뭐 홍콩에서도 약속대로 일국 뭐 이런 거 이체제 이런 거 약속 지키고 뭐 대만도 위협하지 않고 막 자기 멋대로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우리 일본이랑 중국이랑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일본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해서 이렇게 군사적 긴장을 만들려는 거는 아니고 근데 약간 이 나라에는 그게 있죠. 2010년부터 이제 센카쿠 열도의 영토 갈등이 있으면서 일본에서 봤을 땐 중국이 그 이후로 보이는 동중국해나 뭐 남중국해나 이런 데서 힘을 통해서 아까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현상 변경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는 협력을 해야 되지만 할 말은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보다는 굉장히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그런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우린 더 여러 가지를 생각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긴장을 뭐 원해서 만드는다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또 그렇겠죠.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뭐 옛날에 뭐 1800년대 아편 전쟁 이후부터 150년 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서구 국가들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뭐 거의 뭐 반식민지 상태로 돼서 어쨌든 간에 근데 국가를 틀을 만들어서 공산당 밑에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2위까지 치고 올라왔는데 중국의 이런 정당한 어떤 국력의 신장을 미국이 막아서려고 그러고 그 앞에 있는 일본이 같이 나서 막아서려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거기서 이제 분노를 하고 그러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보고 또 이 사람들이 봤을 땐 또 대만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심 이익이라는 게 무력을 써서라도 우리가 뜻을 관철해야 되는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뭐 미국이랑 일본이 거기서 깝치면서 자꾸 부추기는 식으로 하니까 중국도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원해서 갈등을 하는 건 없어요. 자기의 양보할 수 없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그 정체성과 정체성이 부닥치는 거고. 근데 그거 누가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그냥 우리와 맞고 누구의 생각이 우리한테 듣기 편안한가 약간 그런 걸 생각을 좀더 많이 네네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의 여론이 있으니까 급격하게 추진하기는 힘들고 근데 일본이 2018년 맥락에서 했던 건 두 개였는데 하나는 쥐소미하고 하나는 악사라는 게 있었는데 악사라는 거는 서로 물품을 주고받고 약간 이런 거죠.
하나는 정보를 주고받고 이 정도인데 이제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한일 사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막 같이 막 싸우고 이런 건 힘들더라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되는 상대다. 우리의 협력이 절실하다라는 생각을 양국 국민들이 하면 뭐 이런 거는 벽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서로 그런 게 어려운 거죠. 여기서 또 제가 좀 2017년에 나온 아베는 누구인가라는 저의 책을 소개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조금, 2017년에 나왔던 제 아베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도쿄 특파원을 했었던 시기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제가 말씀드린 그 미일 동맹이 강화되는, 그러니까 그 2차 미일 안보협력 지침 개정으로 그 과정을 열심히 쓴 책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읽어주시고요. 저도 좀 이게 딱히 한국어로 읽을 만한 이런 미일 동맹 관련 서적이 제가 딱히 생각이 안 나는데 한번 좀 생각해보고 떠오르는 게 있으면 우리 여기 주최 측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중국 한미일 중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일본의 군사적 형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근데 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또 공격받을 수 있는데 한국이랑 뭐 갈등이 별로 하고 싶지 않고 한미의 군사 협력을 정말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이제 그 마음대로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갈등하는 건데 짧게 더 말씀드리면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게 대륙과 일본 열도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왜 663년 백마강 전투부터 가는 거 아닙니까? 백제가 망하니까 거기 일본 사람들이 외에서 배 타고 3만 명이 와가지고 백마강 뻘에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663년에 3만 명이면 야 또 그리고 그래서 원나라가 이제 고려 원 연합국이 뭐 일본 쳐들어가려고 그런 것도 있고 일본이 먼저 쳐들어가서 그 저기 했던 그 임진왜란도 있고 그리고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있고 그래서 이 그 한반도의 안보가 일본의 안보에 직결된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좀 자기네들과의 우호적인 어떤 그런 위협 인식이 갖고 그런 쪽이 서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공세적으로도 나오고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약간 그렇게 보고. 일본의 징병제를 부활하지 않나? 일본이 다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징병제가 되겠습니까, 쟤네가? 예, 그리고 인구도 늙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동등한 동맹이 뭐 있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한일 동맹이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면 한미일 틀이 있으니까 그 미국이라는 뭐 패권국이 거기서 이제 균형을 이제 잡아주겠죠. 그리고 일본이 이제 육상 자위대가 이제 10만 명 정도입니다. 10만 명,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저기에 있어요. 홋카이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육상에서 쳐들어오는 나라는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래서 아마 육군만 싸우면 우리가 당연히 이길걸요.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대를 못 채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해도 그냥 되는데 뭐 굳이 뭐 자위대를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징병제를 일본이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군사력의 핵심은 해군이죠. 해군은 굉장히 강력한데 뭐 우리를 다시 침략한다든지 그런 거는 뭐 우리의 기우인데 그거를 열심히 아무리 설명해도 뭐 이게 한국 사람들 설득이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 일본도 이제 여러 가지를 상정을 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가데나를 같이 때린다. 그러면은 가데나는 일본 영토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일본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 자위권을 발동하는 거죠. 누가 나를 치면은 나도 때리는 게 그거는 강호의 그거니까 그러면 일본도 나서가지고 강력하게 이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럼 중국과 미일 동맹 사이에 전면전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거고 만약 그게 아니고 굉장히 미국이 이제 싸우는데 그 미국 함선이 막 그 중국의 공격을 받고 막 이렇게 되면은 그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존립 위기 사태로 일본이 생각을 해서 미국에 대해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를 하면서 그 미국의 함선이 가서 뭐 같이 공격은 안 합니다. 일본의 함선을 막 방어를 하고 막 미사일이 날아간 거 있으면은 그 일본 이지스함의 그 SM3 미사일이 막 이런 걸 잡고 막 이런 거를 같이 하겠죠. 실력 행사를 하겠죠. 그렇게 될 거고 그게 아니고 미국이랑 중국이 어떤 저강도 대립을 한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 영향 사태를 우리가 인식을 해서
그 미국을 뭐 후방 지원을 하고 막 이런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한국은 일본이 하는 거에 한 60% 내지 70% 대충 비슷하게 이제 따라가면서 이제 중국에서 봤을 때도 뭐 꼴배기는 싫겠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꼴배기 싫지 않고 대충 중국, 미국 하는 거 보면서 안 보이게 싹 하면서 이제 체면을 살리고 이제 한국이 약간 일본 하는 거 한 60%, 70%는 하면 되지 않느냐. 물론 현실적으로 가면 그 60%, 70%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고민은 되겠지만 대충 일본보다 더 나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가 가가지고 막 같이 싸울 필요도 없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를 하면은 중국을 비난할 때 같이 비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직접 우리가 가서 뭐 죽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하는 거 싹 비슷하게 하면 일본보다 한 60%는 하면 될 것 같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안이 두 개잖아요. 하나는 위안부 문제고 하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문제입니다. 근데 위안부 문제는 일단 12.18 합의라는 게 있었고 문재인 정부도 이거에서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실적인 외교 문제로서는 저는 위안부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작년 1월에 나왔던 1심 판결이 확정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이제 판결 자체도 중요하지만 1억 원을 강제 집행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원고들이 강제 집행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큰 문제는 외교 현안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이게 여성에 대한 씻을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위안부 문제 우리가 기억하고 계속 교육하고 이러기 위해서 일본이랑 좀 소통을 해야 되지만 이거를 가지고 돈을 얼마나 내라 이런 문제는 아니어졌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근데 정말 현안은 저기 문제죠. 이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인데 이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돈을 받기를 원하시고 지금 강제 집행 절차가 거의 현금화가 거의 끝나는 단계에 와 있는데요. 만약 현금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또 다른 좀 고통스러운 또 이제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문제는 빨리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희망할 때는 일본이 먼저 뭐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원고들한테 만나서 우리가 돈은 일본 논리로 보면 65년으로 돈 문제는 이제 끝났다고 하지만 인간으로서 이제 기업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가가지고 일 시킨 다음에 70년 동안 내팽개치고 사과도 안 한 거는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적인 도리를 해서 먼저 사과를 해주면 할머니 할아버지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러면 강제 집행 절차를 멈추고 그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긴 하지만 민사 판결이니까 원고들 의사가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멈추고 그러면은 한국 정부가 먼저 돈을 선지급을 하면 뭐 이춘식 할아버지가 이제 96세입니까 97세입니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나서서 선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일 정부가 외교 교섭을 통해서 그 지급한 돈을 무슨 재단을 포스코나 뭐 미쓰비시 같은 데서 돈을 걷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받아오는 식으로 했으면은 되게 좋겠는데 그게 아마 일본에서는 제가 얘기했던 사과를 입구로 하는 해결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사과는 출구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국이 먼저 그냥 선지급을 하라는 얘기죠.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잘 대우가 안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면은 뭐 기세상이랑 만나서 그 부분을 네, 협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배타적인 수용 문제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저기 또 있잖아요. 독도 주변 수역도 이제 이게 획정을 못 하잖아요. DMZ가 영토 문제가 걸려 있어가지고 그래서 독도도 이게 안 되고 이게 해결은 영원히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그냥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중국 자체 논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의 중국을 해야 되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게 그냥 중국의 어떤 그냥 뭐 지상 목표고 특히 시진핑 주석이 이제 사면임을 한 상태니까 역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정말 뭐 통일을 완수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위협이 점점 커져 있는 상태죠. 근데 만약에 힘에 통한 이 현상 변경 시도를 막지는 못하면 미일 동맹의 패권은 무너지는 거죠. 서태평양에서. 그렇죠. 뭐 대만이 떨어지고 미국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으면 누가 미국을
뭐 합니까? 그러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나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을 누가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패권이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그럼 여기는 그냥 다시 카오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국이랑 그 미국의 제2동맹인 일본이 이거를 견디고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도 같이 좀 협력을 하자. 지금 안 그래도 호주도 그렇고 있어요. 오커스라든지 쿼드라든지 그런 게 다 그런 움직임인데,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밸런스적인 정책을 해서 뭐 미국이나 일본이 원하는 만큼 협력을 하지는 않았죠. 근데 저는 조금 더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외교가 답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또 이렇게 한일 관계를 복원하고 안보 협력을 강조하면은 중국이 그렇습니까? 당신들이 안보 협력을 강요는 이해합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죠. 계속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온갖 압력을 가하고 진을 내고 온갖 저기 하고 안 보이게 팔을 꺾으려고 하겠죠. 근데 그거를 견뎌내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뭐 믿는 가치라든지 우리가 그 어떤 우리 사고방식과 우리가 했던 그런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자유롭고 싶잖아요. 약간 뭐 그런 거에서 우리가 좀 견딜 필요도 있고, 근데 뭐 답이 없네요. 근데 중국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뭐 답이 없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만 한 소리를 통해서 대충 말씀을 다 들은 거죠. 예. 하나만 한 소리를 해서 죄송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거를 왜 딱 요 말씀 한 3분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일본과 미국의 주류스러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은 아니고, 제가 한겨레 기자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닌데, 저는 2019년 2월 28일에 하노이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잖아요. 그때 받은 충격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장애 성공하고 만약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을 거둬서 뭐 영변을 우리가 없애고 그래서 남북 교류 협력을 강화해서 그 힘으로 정말 이 동아시아의 긍정적인 현상 변경을 이뤄내서 일본이 얘기했던 그런 대결적인 자세 보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우리가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된 거죠. 하노이에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 책을 썼는데 26일 동안에 광복이라는 책을 썼는데 왜 책 소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앞에 뭐라고 썼냐면은 냉전 해체 이후 30년 동안 이어진 동아시아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반화를 꼽으라면 하노이의 노딜이 결정된 2019년 2월 28일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의 첫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너무 그에서 실패를 했고 어떤 냉전 질서를 무너뜨리라는 거가 안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은 북한대로 굉장히 실망을 해서 다시 병진 노선 2.0으로 가고 이제 핵 무력을 증강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계속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면서 안정을 해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대만과 이제 중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이제 다른 길을 갔었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더 즐거운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컸던 생각이 들고 결국 그 하루의 실패가 동아시아나 세계 전체에 어떻게 보면 30년을 불행한 쪽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제가 원래 굉장히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고 결국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가장 베스트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